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거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사실은 수업 듣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수업 들은 거, 40분씩 들은 거가 얼마나 공부가 됐나? 그렇죠? 확인해 보는 건데, 근데 풀어보면 또 막상 기억이 안 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반복해 보시면 나아질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6회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복습 노트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내용에서 봤을 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내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한다? 주택단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우린 주택단지, 이걸 공부하는 게 주택법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요. 그리고 나서 다만 폭 몇 미터, 일반 도로이니까 20m 이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자이니까 뭐하죠? 8m 이상. 됐습니까? 분리된 토지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해서 가장 빈출되어지는 부분 1번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을 둘 이상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죠. 주택단지를 나눈 거, 이걸 공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모이면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주 1번, 2번 정말 빈출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나올 때 상당히 잘 물어보는 부분이라 꼭 좀 챙겨서 확인해 줘야 될 중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날 때 복습 노트로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이게 저는 될 수 있으면 법조문을 그대로 넣어드려요. 왜? 그래야지만 법조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림책으로 간단하게 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지금 요 6회치 분량의 이 부분의 6장을 계속 매주 한 번씩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면요.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꼭 다음 주부터 하셔야 됩니다. 6장 하루에 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보통 길면 2-3시간, 짧으면 1시간 전체적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다면 뭐가 나오죠?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거에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3번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 그 다음에 무슨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거죠?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된 주택이고 수도권에 건설한 것이니까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겠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면 고민할 이유 없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이걸 뭐라 본다? 우리는 국민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뭐라고요? 국민주택. 그렇죠?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가면 목적 분류에 따른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지어지죠. 뭐가?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기금을 저리로 금융준하는 등 특례 등이 많아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너무 많이 해서 자금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규모 제한을 가한다는 거. 그것도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니까 남아있는 건 원룸형밖에 없네. 그쵸?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라는 걸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나중에 2월달, 4월달 되면 조금씩 더 얘기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없으면 못 사는 거, 주택법에선 부대시설이란 말을 쓰게 되겠죠. 부대찌개 아니고요. 사과드려요. 해당 내용의 부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기억나요? 언홀, 경로당은 복리. 언홀, 경로당은 복리. 복리시설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31회 때도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얼마나 인정할 거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그 다음에 14층 이하면 몇 개층? 2개층까지는 증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죠. 이게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기본 사항이죠. 왜 14층 이하일 때가 수직 증축의 층수가 낮을까요? 14층 이하면 기둥 자체가 처음부터 얇아요.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야 이제? 7번은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뭐라고요?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와서 7번에 대한 부분은요. 서술을 보시면 이런 지문이 보여요. 등록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등록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겠죠. 그러면 사업 주체는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건설할 때. 그러면 이건 등록 기준이니까 연간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뭐하죠? 연간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면 누구에게? 시군구장에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관이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사업주체 중 너무 중요하죠.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럼 뭐죠 그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겠죠. 그러면 얘들은 새로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가 된다? 조합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지만 조합원은 적어도 몇 명? 20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20명 이상이 아니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라는 게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건설 예정 세대가 100세대였다면 적어도 50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동시만족 돼야 되니까. 이건 어떨까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만약에 30세대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50%면 15명이잖아. 동시만족은 20명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20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한다.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지을 땅을 모아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소유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다는 말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직장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이상으로서 구성하되 조합원 20명 이상이 하는 게 동시만족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등록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7번하고는 달라요.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을 물어본 거죠. 단독은 얼마? 30호. 공동주택은 얼마?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등록 요 두 가지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10번은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사업 주체가 누군지 안다면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로서 발행하려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상환사채의 뭐다? 상환기간은 3년이라는 거를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뭐 등록사업자 등일 땐 보증 같은 것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아까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 정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규제로서 전매 제한 같은 걸 가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거를 선정된 날로부터 등기 칠 때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못 팔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끗발 낮은 모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가 정하지만 유치하지만 기억 좀 해놓으세요. 이게 주택법에 관련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2, 13번은 뭐가 될까요?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네요. 농지와 농업인. 그럼 12번은 뭡니까? 정의 자체가 농지를 물어본 거예요. 농지란 전답가수원 법적 지목요하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 같은 것도 뭐하죠? 재배되고 있다면 농지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조경 목적으로 식재해 놓은 나무를 가지고 그 땅에 농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해 보시고. 게다가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자도 농업인으로 봅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자도. 그러면 일단 대가축은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가금 1천수, 꿀벌이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뭐하죠? 1년 중 며칠?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그렇죠? 이거 농업인 나와야 돼. 32회 때 나와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두수에 대한 부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한다? 2, 10, 100, 1000, 10. 뭐라고요? 2, 10, 100, 1000, 10. 시작. 2, 10, 100, 1000, 10 이상 사육한다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업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택법과 농지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11, 12월에 첫 타임은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우 뭐 복잡해 어려워 이러는데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시 또 딴 배 타고 또 가아 타고 이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붙을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알려드리고요. 그림체계라는 교재가 참 잘 나왔어요. 체계도 하고 이제 내용이 같이 붙어 있는 거라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흐름과 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더 추가되면서 내용이 지루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시간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잘 빠졌어요. 그렇죠? 해당 내용 교재 도착하시면은요, 이론편하고, 이제, 기출문제편하고, 예상문제집편하고, 이제, 세 파트가 한 권으로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론편은 그림책으로 굉장히 많이 확인해 볼 거고요. 2시간 당 교재는 이론편은 요약집 부분이라 상당 부분에 참고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부분과 객관식 문제를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풀어보면서 한 교재로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공부할 땐 우리 1월달 개강할 때는 그림책하고 2시간 당 책하고 2권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복은 합격하는 것 뿐이겠지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써보고 굉장히 좀 창피하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